저는 이제 독해를 주로 담당하고 과 이제 한 문장을 해석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하는 것부터가 사실 독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내용 중 하나가 우리 아이가 감은 좋은데 그 독해를 잘 틀리고, 애가 영유도 나왔고 이제 뭐 외국에서 좀 살다 왔고 하는데 이제 독해 수능 보면 계속 맞았다 틀렸다 이걸 반복해서 좀 되게 정체되는 그런 상황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사실 학생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고3 수능을 보게 되면 보통 요런 루트로 한 7, 80점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빈칸은 원래 어렵고 순서나 삽입도 어렵게 나오면 어렵고 함의추론도 꽤 어렵고요. 어휘도 어렵게 나오면 까다롭고 어법은 원래 어법이니까 잘 못하고 이러다 보면 보통 시간이 부족해서 작문도 그때 한두 개 틀리고 요 구조로 이 점수대가 나오는데 그럼 부족한 게 뭐냐를 되게 다양하게 찾으시는데 이제 뭐 애가 논리가 없어. 또는 뭐 애가 뭐 아는 게 없어. 아니면 뭐 일평생을 한국에 살았지만 애 국어가 안 되고 어렸을 때 책을 안 읽혀서 그게 문제인가? 여러 가지 다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냥 영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 한다는 건 사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어휘를 모르는 거고 두 번째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 한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자꾸 뭉개면서 소설을 쓰고 문제를 풀려니 답이 안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휘만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독해를 완성하는 세 가지 요소 당연히 어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봤을 때 첫 단어부터 5번 선지까지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사실 겁날 게 없죠. 겁날 게 없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없어요. 그럼 사실은 안 풀리는 문제가 되게 드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게 해석은 다 했는데 답을 골라내는 좀 문제 해결 능력. 이 부분이 이제 가미가 돼서 이제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는 건데 보통은 어휘를 외우면 문제가 그냥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휘에 몰빵을 해서 여기를 놓치다 보니까 계속 모의고사 문제만 풀다가 고3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예시 중 하나가 10문제를 틀려서 4개를 틀리는 학생이 독해가 좀 부족하네. 양을 늘려보자. 1000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똑같이 그 수준의 문제를 400개를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문제만 낭비하고 애들만 시간만 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어휘학습의 가장 큰 방향성은 포인트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수능을 위해서는 얇고 넓게 구술을 먼저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들한테 너 단어책에 있는 파생어, 반의어, 유의어 다 외워와. 이렇게 되면 애들 입장에서 외워질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누적을 해서 본다. 이를테면 어떤 학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럼 솔직히 5회차만 지나도 애들은 단어를 놔버립니다. 이거 다 못할 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 할당된 뭐 100개 내지는 뭐 200개를 달달달달 외우고 단기 기억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시험 볼 때 토해내고 까먹는 거죠. 근데 이 까먹는 거에 대한 이 포비아가 좀 있어요. 근데 까먹고 외우고 그거를 큰 사이클로 가려는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지 안고 가려다 보면 애들이 지쳐버리죠. 그래서 보통 사실 뭐 방학 특강 때 이번 여름 방학 때 중등 영어를 수능 영어를 끝장내겠다. 사실 보통 아이들만 끝장나고 단어가 끝장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고3 때까지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거죠. 단어를 외우는 동기가 되는 건 언제냐면 애들이 독해를 풀 때 나 이거 외웠던 건데 나왔네. 그때 사실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아이의 동기를 좀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사실 남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아이들 스스로 단어 외운 게 도움이 되네. 도움이 되려면 양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명사 형태만 외워도 돼요. 근데 그 명사 형태가 독해에서 동사 형태로 나왔다. 그럼 이 봤던 거네. 유추가 되죠. 그 정도는. 그럼 그때 내가 단어 외우는 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때 어휘를 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술을 많이 외우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아래로 파생어 유효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어휘를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독해를 왜 틀리는가? 보통 지문 하나가 한 8문장 정도로 구성이 돼요. 그럼 애들이 쭉 읽습니다. 오케이, 알겠고, 알겠고, 얘는 해석이 전혀 안 되고, 알겠고, 긴가민가? 긴가민가? 알겠고. 그래 놓고 선지를 보게 되면 이게 뭔 소리야가 돼요.
그럼 여기서 뭔 소리가 되는 이유가 애가 뭐 논리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뭐 배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요 문장에서 해석이 깔끔히 안 되니까 우리 아이들의 쓸데없이 훌륭한 창의력이 들어가죠. 그럼 창의력이 들어가면서 지 소설 하나 읽고 문제를 풀려니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깔끔하게 해석되지 않은 문장이 누적되고 이 누적된 걸 클리닉하지 않은 상태로 문제 양을 늘려봐야 그 수준으로 그냥 고 2, 3이 돼버려요. 근데 그때쯤 되면 애들이 이제 급하니까 뭐에 이제 솔깃하게 되냐. 뭐 지문을 여기 빈칸이래. 빈칸이 마지막에 있으면 아 이거 미괄식이니까 앞부분을 읽고 여기를 대충 버무리면 답이 나온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누가? 제가. 왜? 답을 아니까. 그러니까 답을 알면 답의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걸 알면 애들한테 자 여기 읽고 여기 봐봐 답 나오잖아. 그럼 고 2, 3 학생들 당장 수능 봐야 되는데 그 학생들한테 이게 한 줄기 빛이죠.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는 지문을 봤을 때 어떻게 여길 보고 여길 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후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상술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자꾸 이제 매몰되고 미신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 궁극적인 해석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문제만 풀다가 그냥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 구문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두리뭉실했던 유형의 문장들 그 유형의 문장들만 뽑아놓은 거를 이제 훈련하는 게 구문인데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뭐 천일문류의 이제 교재가 되겠죠. 뭐 꼭 천일문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안 해요. 왜냐? 애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문제는 적어도 뭐 맞고 틀리고의 어떤 최소한의 오락적인 재미라도 있지만 구문은 내용상 전혀 상관없는 그냥 어려운 문장들만 나열돼 있기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요.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잘 안 해요. 그래서 구문 수업이라는 게 사실 최근에 뭐 많이 퍼진 게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처음에 구문 독해를 시작했을 때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좀 낯설어 했지만 사실 효과가 굉장히 좋았었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독해가 안 되니까 독해 수업 많이 들어야겠다. 전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뭐가 안 돼 있다면 한 문장에 대한 해석이 안 잡혀 있다면. 그래서 구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규 수업 때도 다루긴 하지만 방학 때 몰입해서 끝내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정규 때는 어찌됐든 문제도 풀어야 되고 뭐 문법도 같이 해야 되고 구문에 할당되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학 때 한 3시간 타임으로 구문만 좀 몰입해서 하는 게 좀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결국 구문이 안 되면 정확한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읽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편법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당장의 독해 지문의 양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법 지식은 많이 있어요. 뭐 동명사가 뭐고, 뭐 관계대명사 해석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실제 해석할 때 사문법을 이제 어문법으로 어떤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글이 읽히는 애랑 그냥 아예 뭉개지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보시게 되면 아예 문장 자체가 안 읽혀. 그럼 얘는 이제 주어 동사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읽었어요. 그 뭐 해석은 대충 뭐 어떻게 뭐 뭉개뭉개 했는데 그래서 뭐 그래서 문제 풀 때 뭘 활용할 거야? 에서 2번이 제일 문제인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뭐 글씨를 잘 쓰진 못하지만 실제 구문 수업했던 그 필기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끊어읽기와 주어 동사 파악, 수식어를 파악하는 거 이건 당연히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내용을 대충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스톤헨지라는 존재인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without writing 글쓰기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글쓰기가 없다라는 건 문맹이라는 거고 문맹이라는 건 문명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뭐냐? 즉각적인 어피어런스 이면에 있는 걸 볼 수 있고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럼 결국 이 문장에서 뽑아내야 될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들이 문명이 있었던 아이들이다.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뽑아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실 더 길죠. 얘를 일단 해석하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그럼 해석을 할 때 이건 제가 그냥 모델로 이제 수업할 때 한번 적어준 건데 번역을 하는 것과 해석을 하는 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은 해석지에 다 있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독해를 할 때 눈으로 본 것부터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야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직독직해식의 수업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독직해를 하라 그러면 애들이 뭘 하냐? 단어만 바꿔놔요. 그래 놓고 직독직해 했대. 여기서부터 마탱이가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어미에 뭘 붙일 수 있느냐가 해석이 되는 애와 뭉개는 애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행동기억자 항자 때 얘가 행동기억자 항자 때 어떤 애냐 누구냐면 이 머릿속에 나와야 되고 사람들이 하는 걸 연구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하는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관계대명사절이 들어갔기 때문에 형용사절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부류와는 반대로 어떤 부류요? 단순히 가정하는 뭘 가정해요? 이것을 그러니까 결국 문법 지식에서 관계대명사절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적어 명사절 많이 들었죠. 근데 이거를 해석할 때 이것을 가정한다라는 게 묶여야 해석이 되지. 그냥 막연히 사람들이 뭐 가정을 한다. 그다음에 뭐뭐 한다. 뭐뭐 한다. 그러니까 뭐뭐 한다 한다로만 쌓여 있으면 애들이 다 읽고 포인트를 못 잡는 거죠. 해석이 된 후엔 뭘 해야 되냐? 결국에는 공정함에 대한 기대가 경제적인 이득보다 크다라는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 문장을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어쩌라는 거야? 뭘 말하고자 하는 거야? 예.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득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더 싫어한다. 라는 말을 한다는 걸 뽑아내야 독해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독해에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는 글을 뭐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결국 빈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그럼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냐면 소재를 찾았을 때 빈부엔 소재를 찾고 부유한 나라를 나타내는 표현과 가난한 나라를 나타내는 표현을 대조하는 걸 먼저 잡아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가난한 나라는 부자 나라와 경쟁할 수 없다가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compete란 단어랑 같은 의미로 쓰인 거. 이 내용이 가난한 나라는 부자 나라가 내세운 requirement를 comply with 충족시킬 수가 없다.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게 경쟁할 수 없다는 거랑 같은 말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이러한 추가적인 cost, 비용을 observing,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도 결국 뭐예요? 경쟁할 수 없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여기랑 여기에 빈칸이 뚫려서 변형이 되죠. 내신에서 고등 내신에서 그럼 요때 경쟁한다라는 그 단어를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한다라는 게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 그런 부분을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결국 4번이 제일 중요했을 때 수업을 했죠. 그럼 리뷰 테스트가 문제입니다. 보통 영어 독해 학원에서 독해 리뷰 테스트를 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지문 다 배웠지? 자, 이 지문에서 문법적인 사항 찾아보자. 여기 투부정사의 명사원 용법이고 관계대명사의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구분해보고 수일치 맞추고 이건 사실 어디 영역이죠? 문법의 영역이죠. 그럼 독해 리뷰 테스트는 어떻게 봐야 될까를 고민을 하셨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독해는 사실 복습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문을 다시 복습한대. 그럼 뭐가 다 보이죠? 답이 다 보이고 답의 근거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문은 아이들이 평생 가도 다시 풀 일이 없는 지문이죠. 이미 죽은 지문이에요. 그럼 결국 애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 아무 표시 안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접근할 건지가 중요한 건데 우리 맨날 사후적으로 야, 이 지문 달달달 외워서 여기 있는 문법 지문 다 분석해. 근데 이 지문은 다시 볼 일이 없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뽑아내야 될 리뷰 테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활용해야 했던 게 뭔지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찾아서 분리된다는 걸 캐치를 해야 되고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주제가 뭐다? 가난한 나라는 부자 나라와 컴퓨터하기 어렵다. 그럼 이 컴퓨터하기 어렵다라는 맥락으로 쓰였던 게 뭔지 패러프레이징을 찾는 과정을 점검하는 게 독해 리뷰 테스트의 사실 유일한 가치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사후적으로 자, 이 지문 틀렸네? 분석했어. 새로운 지문 풀어볼까? 또 틀렸네? 분석하고 풀고 분석하고 풀고 분석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엔 수능 때 틀리고 수능 해설 강의를 봐요. 그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계속 사후적으로가 아니라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독해 리뷰 테스트의 궁극적인 목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 다 기억이 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랬어야 되는지, 왜 얘랑 얘가 같은 의미로 쓰였던 건지를 파악하는 그 훈련. 정답을 풀어나갈 때 활용해야 될 거. 그러니까 앞으로의 지문에 대비하는 훈련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2등급 이상 한 85점, 89점 이 정도 학생들은 사실 해석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해석이 되는 학생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3번이 맞았고 왜 4번은 아닌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석만 한 학생들은 3번이랑 4번이 똑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왜 4번이고 3번이 아닌지를 걸러내는 기준은 어디여야 되냐면 배경 지식이 아니라 철저히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지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배경 지식이라는 게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근데
배경 지식이 가장 유용한 건 사실 논술이죠. 내 생각을 써야 되는 거. 근데 사실 수능 국어나 수능 영어는 네가 읽은 거에서 뭘 뽑아내는지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에 의존하다가 틀리게끔 선지가 나온다는 거죠. AI네? AI 읽어봤어. 내가 생각하는 AI를 고르게 되면 틀리게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지문 안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선지를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해석에만 의존을 하면 솔직히 BAC로 읽든 BCA로 읽든 다 읽힙니다. 문장은 어디에 넣어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오답이고 정답인지를 구별해내는 훈련에 가장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마지막인데 1등급 이상의 학생들이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이번 수능은 사실 좀 기형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그 최근 한 3, 4년 수능의 1등급 비율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5%, 6%, 7% 사이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100점을 맞는다는 게 아니라 90점을 넘는다는 거죠. 100명 중에 5명이. 그럼 중학교로 치면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100명은 사실 고3, 재수생, N수생, 거의 성인에 가까운 어떤 인등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100명을 보면 5명이 1등급 받는다고.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한테 사실 과제가 중요하진 않아요. 너 10개 풀어와. 그럼 10개 풀어오면 이 문제를 10분 동안 뭐 단어 찾아가면서 풀면 다 맞죠. 시간이 정해진 내에서 타임어택으로 읽어나가고 뭘 건져내서 답을 골라낼지에 대한 실전적인 훈련이 돼야 되고, 이 학생들한테는 해석 다 해주고 설명 다 해주면 당연히 3번이 답이죠. 이건 와닿지 않는다고요. 그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쫓기면서 수업을 해줘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도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모르겠는데? 다음 문장을 읽어볼까? 아, 이게 이 소리였구나. 그럼 얘를 활용해서 4번이 답이 되겠구나. 실전적으로 2, 3분 안에 문제를 풀고 나중에 이제 요런 내용이었고 요런 내용 그래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가 안 되냐면 지문을 선지를 골라내는 게 안 되고, 더 많은 학생은 뭐가 안 된다?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 이 지문에서 야, 이 지문에 논리의 방향을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죠. 왜냐? 얘는 지금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데 글의 흐름을 자꾸 보래. 근데 글의 흐름은 제가 해석을 해주면 글의 흐름이 보여요. 근데 학생들이 지가 혼자 숙제를 풀 땐 뭔 소리인지 몰라. 수업을 해주면 아, 저게 저 소리였구나. 구연동화만 듣고 집에 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학생들이 숙제를 해올 때 본인이 생각한 논리 방향과 해석을 하고 수업을 때 저한테 따질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아니, 강사 양반, 저 부분이랑 저 부분 때문에 3번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따질 수 있고, 그 따지는 지점과 제가 풀이하는 과정을 맞춰 나가는 게 독해 수업이지, 그냥 애들은 해석 안 되는 거 막 풀고 손지 단어도 모르는데 그냥 푹 찍고 제가 답이 너 틀렸어. 답은 이거야. 이 내용이었지롱. 말하면 그냥 아, 저 내용이었구나.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석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과제도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독해 수업 자체가 그냥 어울렁더울렁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중학교 때 가장 갖춰야 될 덕목은 고난도 막 고3 애들도 막 틀리는 문제를 많이 풀자가 아니라 어려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포인트를 뽑아내는 훈련. 문제풀이는 언제 해도 되냐면 사실 고2 9월 모의고사 이후에 해도 돼요.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을 해두시는 게 추천드리고. 그래서 결국 애가 논리력이 안 되고 실전력이 안 돼. 아, 고민이야. 근데 이 고민은 해석력이 갖춰져 있을 때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지. 이 세 문장짜리가 해석이 안 되는데 무슨 논리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멋있어 보이는 수업이 있고 정말 해야 되는 수업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멋있어 보이는 수업을 쫓아가게 돼요. 애들도,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강사도. 이게 사실 제일 치명적인 거죠. 강사도 멋있는 독해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냥 한 문장 놓고 끊어읽기 하고 이게 뭔 내용일까? 이거 되게 좀 약간 소위 말하면 살짝 좀 짜치는 수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짜치는 걸 자꾸 안 하니까 계속 허울만 쫓다가 계속 그냥 틀린다라는 거. 이 부분에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나이 들어가는 걸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문과 독해 수업을 구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능이 이제 달라졌다고 많이 하죠. 근데 달라졌다는데 뭐 킬러 문항이 없어졌다. 뭐 선지 문항이
선지 난이도가 상승했다라는 건데 킬러 문항이 사라졌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일 수는 있어요. 결국 킬러 문항이 오답률 베스트 5 모아놓은 그게 킬러 문항이죠. 근데 좀 더 들여다보면 뭐가 달라졌냐면 보시는 것처럼 해석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지문들이 예전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와서 풀어도 내가 이랬다고 하는 문장들이 있고 오펜하이머가 와서 풀어야 되는 물리 문제.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사실 영어 문제가 아니라 전공 문제가 돼버리죠. 이런 문제는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배경 지식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배제됐기 때문에 결국 요구하는 건 뭐다? 박스 안에 있는 걸 정확하게 읽어내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그럼 오히려 사실 영어스러운 시험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요구하는 건 뭐다? 정확도. 그러니까 갖춰줘야 그 다음에 속도를 붙이든 논리를 붙이든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지 난이도가 추가됐다라는 건 보통은 이제 3, 4번이 헷갈려요. 근데 이제는 3, 4, 5까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거의 같은 말을 써놔요. 그냥 쓱 보면 같은 말이네. 근데 단어 하나, 한 어구가 지문과 반대되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를 걸러내는 그 날카로움이 예전보다 많이 요구가 됐고 그 부분에서의 이 어휘가 담고 있는 방향성 그리고 크기, 범위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은 언제 할 수 있다? 정확도 갖춰졌을 때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수능 1등급을 선점한다라는 얘기를 정말 주구장창 많이 해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명이 수능 봤을 때 5명이 1등급을 받아요. 잘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그거를 해낸다면 사실 얻을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1등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사실 국어를 너무 잘 봤어요. 너무 잘 봤는데 쟤도 다 잘 봤네? 등급 내려가죠. 근데 영어는 너가 필요한 게 2등급이야. 너가 필요한 게 1등급이야. 그 수준의 난이도를 맞춰 놓으면 달성을 해 놓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에 갔을 때 사실 영어가 안 된 학생이 고1이 되면 이게 고1은 사실 고등학생이 되게 되면 일단 주 2회를 다니기가 어렵죠. 그럼 결국 주 1회를 다녀야 돼요. 근데 그 주 1회도 언제 다니냐? 내신 때. 그럼 내신 끝나면 또 수학 과학 해야 되니까 약간 좀 미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어가 안 되는 애는 영어도 쩔뚝대고 그렇다고 영어를 또 주 2회 다니자니 수학 과학이 쩔뚝대고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선점한다는 것의 의미는 고등학교 때 좀 계산이 서는 시간표를 만들 수 있다고요. 주 1회를 영어로 해도 될 정도를 만들어 놔야 수학을 3회를 깔고 뭐 국어를 2회를 깔고 여러 가지가 활용도가 훨씬 높다는 거죠. 나중에 고3이 돼서도 최저에도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 1등급을 완성한다라는 거에 전 독해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독해를 완성하려면 결국 내신이나 수능이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 내신은 배웠던 지문에서 나오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죠. 수능은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내신이 뭐가 달라졌냐면 결국 고등학교 내신에서 변별력을 요구하는 독해는 외부 지문입니다. 그리고 그 점점 외부 지문에 대한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외부부터 시작해서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했던 지문은 너도 나도 잘 맞춰요. 그럼 결국 변별력은 처음 보는 지문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럼 그 접근하는 훈련을 기르려면 아까 보셨던 리뷰 테스트가 훈련이 돼야 그때 이걸 활용했었지가 기억에 나야지. 그 지문 이런 내용이었어. 문법적인 건 이런 거였어. 그건 다음 지문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문을 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의 감이라는 게 있죠. 아이들의 감. 근데 사실 감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언어적인 감각. 딱 읽었을 때 뭐 땅 하고 오는 그런 감각은 약간 타고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뱉는 감. 엄마 나 감으로 풀었는데 좀 틀렸어. 그 감은 뭘까요? 그 감은 엄마 나 어휘도 모르겠고 해석도 안 돼. 그래서 뭉개서 감으로 풀었어. 그럼 뭐야? 그냥 찍었다는 거죠. 근데 찍었다고 말하기엔 좀 없어 보이니까 그냥 감으로 풀었는데 좀 긴가민가 하네. 근데 어머니들도 우리 애가 감은 좋다 그러는데 문제를 틀려. 아니에요. 그럼 감이 안 좋은 거예요. 감이 좋으면 맞춰야죠. 그럼 감이 안 좋다는 건 뭐냐? 정확도의 부재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게 중학교 때 채워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그냥 계속 모의고사 문제 풀고 70점 나오고 모의고사 10세트를 풀어요. 늘까요? 아니요. 75, 78, 77, 74, 79. 나아지지 않아요. 그 알맹이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근데 그걸 보통 외면합니다. 왜? 하기 싫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수업도 잘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길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는 일단 독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이도현 선생님께서 문법과 이제 서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콴다일로에서 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도현 강사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았냐면 문법을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꼭 저희와 함께 이제 수업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학원을 고르실 때 어떤 걸 좀 기준 점 잡아가지고 이 영어 문법을 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이런 네, 기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문법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순서 말씀드리고 이 두 번째 제가 좀 많은 신경을 써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문법 원리 이해하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체화하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술형 영작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법 문제를 틀리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죠. 뭐 기본적인 문법을 일단 배워야 되고 그다음 심화 문법 들어가는데 뭐 개별적인 기본 문법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뭐 투부정사건, 뭐 수동태건, 동명사건, 관계사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 슬라이드 뒤에 설명드릴 건데 이 두 번째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문법이라는 게 영어라는 언어를 구성하는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모든 문법 개념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정사는 부정사로 따로 이해하고 뭐 동명사 동명사 따로 이해하고 뭐 가정법 따로 이해하고 조동사 따로 이해하고 해버리면 아이들이 머릿속에 이 문법 지식이 좀 파편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복수의 문법 개념이 접목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 많이 틀리겠죠. 그리고 그 복수의 문법 개념이 접목되어 있는 문제라 함은 뭐 고등 내신에서 이제 킬러로 좀 통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잠시 뒤에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적용력 강화해야 되고 뭐 기본적인 부정사를 공부했으면 심화 문법은 뭐 이제 부정사의 시제라든지 뭐 의미상의 주어라든지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거두절미하고 바로 두 번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법 연관성의 학습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글씨가 좀 작죠. 저희가 이렇게 좀 출력을 해 놓았는데 고난도 영어 학습에서는 문법 개념을 파편적으로 습득하는 접근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심화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문법과 이 심화 문법 사이의 연결 지점을 완벽히 이해해야지, 즉 이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추후에 나올 어려운 문법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제가 좀 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과거로 넘어가서 같이 영문법을 잠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걸 보기 전에 첫 번째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거의 대부분의 문법서나 또는 문법 강사분들께서는 뭐 이렇게 제가 딱딱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영어에서 if에는 만약 무엇 무엇 한다면 뜻이 있고 하나는 조건절이고 하나는 가정법이야. 조건절은 동사 현재형 쓰면 되고 가정법은 과거형 쓰지만 해석은 현재로 해야 돼. 와닿지가 않죠. 이런 식의 국어책 읽는 영문법 설명 방식이나 학습 방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도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가정법 고등 때부터 중3 때부터 나오죠. 중3 고등 때부터 흔히 말하는 킬러로 통하는 이 가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문법이 선제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어떤 게 서로 연결이 돼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주 쉬운 이 표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영어에서 보통 공손한 표현이 있고 공손하지 않은 표현이 있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뭐 도와주겠니? can을 써서 can you help me 쓰면 되고 이게 공손하게 바뀌면 can을 could로 바꿔서 could you help me 바뀌면 이게 공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마저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간략히 설명드리면 can을 쓰게 되면 이게 현재형이죠. 지금 당장 도와주겠니?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부담을 느껴요. 내가 얘를 좀 지금 당장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질문 자체도 지금 당장이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근데 이 can이 could로 바뀌면 과거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와달라는 말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부담을 덜 느끼겠죠. 듣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could는 can에 비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 주는 것이고 이게 공손한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캔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면서 지금 당장 도와줄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내포하지만 쿠드는 상대방이 들을 때에도 부담이 덜하면서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겠구나라는 부담이 좀 덜한, 즉 가능성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지 가정법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왜 영어는 굳이 이 가정법이라는 이 문법 내에 과거형 동사를 적어가지고 해석하면 그가 만약 여자였었다면이 아니고 그가 만약 여자라면 그는 그녀를 이해했었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해할 것이다라고 현재로 해석하냐 친다면, 이 두 문장 봤을 때 이 두 번째 문장에서 그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if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가정법인데, 보시다시피 can이 could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could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could라는 동사가 들어가서 생김새는 과거이지만 해석은 현재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영어를 문제를 풀 때 뭐 he can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he is가 들어가 있다, 문법적으로 틀린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는 여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동사가 이해가 돼야지 가정법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조동사랑 가정법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뭐 분사와 수동태, 뭐 관계사와 접속사, 모든 문법은 각자 연관성이 있는데 이걸 하나에 떨어진 파편으로서 학습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심화 문법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해가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무조건 문법 공부할 때에는 각 문법 간의 연관성을 열심히 집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연관성을 집으면서 공부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고등 때부터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주어진 이 짧은 글에서 또는 주어진 이 선지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골라내야 되거나 잠시 뒤에 보시겠지만 찾아서 고쳐내야 되는데, 하나의 문법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등 때야 부정사만, 뭐 관계 대명사만, 동명사만 들어가지만 고등 들어가서는 모든 문법이 합쳐져서 복수의 문법 개념이 접목된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각 문법 간의 연관성이 학습이 되어져 있어야지 이 심화 문법에 대한 오류를 잘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업 진행할 때 이렇게 연관성을 잘 따지면서 수업을 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긴 선지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골라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복수의 문법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성 학습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기 좀 많이 힘들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명한 여기 여고인데요. 유명한 여고에서 나온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난도의 문제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문법 공부를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영문법은 이 영어라는 언어를 구성하는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뭐 원리와 정서와 문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이제 곳에서는 영문법을 마치 국어책 읽듯이 이건 이거니까 암기해, 저건 저거니까 암기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문법을 수학 공식처럼 단순히 암기시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억에 그칠 뿐 실제 문제를 풀 때 좀 적용함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잠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중에 파는 문법 책에서 또는 문법 강사분들께서는 인조이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야, 암기해, 뭐 finish는 avoid는 뭐 suggest는 그 외 등등 동사는 다 뒤에 동명사 써야 돼, 알겠지? 암기하면 돼. 그리고 plan이나 뭐 expect나 want나 그 외 등등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만 적을 수 있어, 암기합시다 하고 끝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학습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인데 이제 둘째가 5살입니다. 여기 또 저의 그 육아 선배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요즘에 그 5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항상 물어봅니다. 아빠 왜? 왜 그런 건데? 그때 제가 이제 뭐 그냥 그런 거야. 그렇게 정해진 거야. 그냥 이름이 그래. 라고 말할 때랑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안에는
물론 이제 아이 말로 좀 쉽게 풀겠죠.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할 때 이 두 가지 상황 두고 볼 때 어떤 걸 더 잘 이해하고 기억에 오래 남기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인조이 즐기다라는 동사는 뒤에 동명사만 들어가냐면 이게 동명사와 부정사 안에 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명사는 이미 경험했거나 지금 경험하는 일, 즉 과거나 현재를 지향하는데 부정사는 앞으로 경험할 일, 즉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미래의 일을 즐길 수가 없어요. 혹시 이해되십니까? 그 누구도 이미 겪었던 과거 일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조이 뒤에 동명사가 들어가야 되고 이 플랜은 뒤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데 재미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동명사 목적어 취하는 동사가 다 똑같은 방향성으로 합니다. 끝내는 거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미래를 끝낼 수가 없죠. 그렇죠? 과거나 현재 경험했거나 이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finish도 뒤에 동명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뭐 want도 뒤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데 그 누구도 과거 일을 어떻게 겪었던 것을 어떻게 되길 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무엇 하길 바라는 것이니까 이제 부정사가 들어간다와 같이 지금은 제가 단순히 이 부정사와 동명사를 가지고 원리를 이해시켜드렸고 설명드렸지만 모든 문법은 그 영어를 쓰는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와 이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납득된 상태에서 암기가 들어가야지 그냥 국어책 읽듯이 뭐 암기해 이래저래 암기해 하면 정말 무용지물이고요. 이게 첫 번째 원리 이해하기가 이제 문법 공부의 시작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도치도 있는데 제가 또 문법 설명을 너무 해버리면 되게 지루하실 거니까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이 부분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영어와 한글의 어순에 따라서 또 다 이 도치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를 영어는 이런데 한글은 이렇다. 그럼 영어는 이렇고 한글이 이런데 왜 그런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마찬가지로 문화와 정서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납득시키면서 공부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훨씬 더 좀 잘 받아들인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면은 원리를 통해서 이제 개념만 이해하면 끝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들어갈 건 무엇이냐? 숙제를 통한 개념 체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영문법 문제를 통해서 뭐 일반적인 문제를 통해서 배웠던 개념을 한 번 더 복기하고 복습하는 네, 시중에 파는 교재를 통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하지만 이 시중에 파는 교재는 그냥 전국 단위로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대치권에 좀 맞춰져 있질 않습니다. 즉 굉장히 쉽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리뷰 테스트와 이제 추가 자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 리뷰 테스트 추가 자료는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내신 또는 뭐 중2라 친다면 중3에 좀 킬러 문항에 입각한 또는 중3이라 친다면 고등 내신에 킬러 문항에 입각한 그런 형태로 문제가 이제 직접 만들어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기가 갖춰지고요. 그 다음 심화 문법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도 갖춰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 2번 기본기를 위한 심화 문법 문제풀이 능력을 위한 문제를 푼 다음에 오답이 나오면 뭐 오답 노트나 개념 노트 작성을 통해서 또 취약점이 보완되어지고 클리닉이 들어가고 하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원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강사의 지도 능력이 중요하고요. 숙제 또는 자료를 위해서는 강사의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 또 제가 아이가 또 셋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약 10년 전 제가 재치롱 처음 왔었는데 그때는 좀 동생 느낌이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슬슬 조금 오버해서 약간 딸 아들 느낌이 살짝씩 들고 있습니다. 좀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중요한 시기에 열심히 잘 지도할 것이라고 좀 약속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제가 다 이제 가지고 오진 않았고 일반적인 저의 리뷰 테스트 형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정답을 골라서 이제 고쳐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근거도 이렇게 쓰도록 하는데 근거를 그냥 툭 던지고 서술하다가 아니라 제가 길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게 도움이 되냐? 어떤 문법이 보였는데 그 문법 문제 풀 때 내가 어떤 것을 신경 쓰고 문제를 풀어내야 될지에 대한 기준점이 잡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좀 쌓아 나가면서 심화 문법을 좀 이해해 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어려운 서사평 문제도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열심히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작도 마찬가지죠. 중등 때까지는 뭐 내신에 나오는 영어 문제에 영작에 답이 되는 이런 문장의 단어 개수가 뭐 한 8개, 7개 정도가 되지만 고등 때부터는 10개 이상으로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긴 호흡의 문장을 정확히 영작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고등 형식의 이런 문제들을 함께 또 풀어보고 직접 만들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막 A4용지에 뭐 요즘 아이들 말로 허접하게 나오진 않고요. 이게 좀 책같이 이쁘게 만들어서 지금은 좀 책이 아니고 그냥 화면이니까 몇 문제를 떼왔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져 있진 않고 이제 이쁘게 책으로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고등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뭐 주어진 이 짧은 글에서 긴 글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내야 되는 밑줄이 없죠. 이런 게 또 어법 킬러 유형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문제를 함께 꾸준히 풀면서 고등 내신까지 대비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해했으면 이제 암기하고요. 암기한 다음에 암기한 내용을 이런 연습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 적용 능력까지 직접한다 보시면 되고 모든 자료는 제가 직접 만듭니다. 직접 만들기 때문에 시중에 파는 그런 문제는 전혀 쓰지 않는다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영작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영작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영작할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 동사, 목적어, 보어가 무엇인지 등등을 파악하고 문장을 써내야 되는데 알고 계신 것처럼 주어 자리에는 뭐 관계대명사 what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동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뭐 동사의 조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동사의 시제가 완료 시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능동태, 수동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목적어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사, 뭐 동명사, 그 외 등등 많은 게 들어가는데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 어쨌든 영어 문법적으로 좀 오류가 없는 이 문장을 영작하기 위해선 머릿속에 문법 지식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주어 자리에 어떤 걸 쓸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문법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정리가 됐으면 그 각 문법마다 어떤 자리에 어떻게 쓰이는지 학습이 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제는 뭘 쓸지 동사 수일치, 뭐 준동사 접속사와 같은 이 심화 문법이 또 접목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영작하면서 뭐 자주 쓰이는 뭐 구문들이 있죠. 뭐 이때 강조 구문이 있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있고 이런 식의 문법이 완벽히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고등 형식 문제입니다. 물론 고등 내신 때에는 지문이 있고 지문 내에 뭐 빈칸이나 한글이 있는 상태에서 그 빈칸을 채우는 또는 한글을 보고 영작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뭐 지금은 이제 지문은 아니고요. 어쨌든 한글을 본 상태에서 이제 영작이 들어가는데 뭐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이제 긋는 이가가 주어니까 이 것은이 주어네. 그럼 이 주었을 때 내가 부정사 쓸지 동명사 쓸지 여기는 what이지만 what을 쓸지 판단이 돼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기 위해선 문법이 완벽하게 정리돼야 되고 그 모든 문법의 완벽함의 정리는 가장 첫 번째 이제 시작점은 원리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또 원리 이해를 많은 강사분들께서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깊이 공부가 들어가야지 또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또 그런 방식을 많이 고수하면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납득한 상태에서 문법 공부할 수 있게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총 정리하면 서술형에 대해서 결국 문법이 완벽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각 문법 간의 연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궁금해 하시는 건데 문법 문제를 틀리는 이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영어 문법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오류가 왜 나오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문장을 딱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 문장 내에 내가 지금 어떤 문법이 들어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법이 들어갔는지 파악도 일단 안 되고요.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파악한 문법을 어떤 기준으로 오류를 찾아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뭐 내가 지금 본 문장에 수동태가 들어가 있어요. 뭐 수동태가 들어가 있으면 수동태에서 보통 오류를 넣어서 만드는 뭐 시제라든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과거분사가 잘 쓰였는지 BPPD의 목적어가 쓰여서 틀리게 나왔는지 또는 안 나왔는지와 같은 그런 방식의 학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마저도 제가 잠시 앞으로 가면 이런 식의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뭐가 될까요? 훈련이 됩니다. 왜냐면 일단 지난 시간 배웠던 문법 뭐 동명사라 치겠습니다. 동명사를 배웠으니까 동명사 문법 문제가 나올 텐데 이 동명사에서 어떤 것이 무엇보다 뭐뭐 할 때는 무엇을 사용한다. 제가 어디에 빈칸 뚫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너네가 어디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지 길을 좀 잡아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좀 길을 잡아주는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특정 문법 문제를 풀 때 이런 포인트를 신경 쓰면서 풀어내야 되겠구나라는 학습이 또 이제 훈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법 문제를 죄송합니다. 문법 문제를 많이 틀리는 이유가 개선이 되겠죠.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문법 문제를 리뷰 테스트 등등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될지 학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네, 2중 3중으로 이해하고 문제 풀리고 노트 정리하고 이렇게 수업이 좀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수동태가 들어갔으니까 아이들의 사고 과정은 아, BPP가 있네. 수동태구나. 이걸 확인하자. 또는 대시 들어가 있네. 관계대명사일까? 뭐 접속사일까? 동격 접속사일까? 파악해보자. 아, 이러네, 이러니까 이것을 신경 쓰자라는 이 과정을 설명 듣고 문제 푸는 것까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중 삼중으로 훈련이 좀 되어진다라고 네,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문법 개념을 이해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이해하는 방식마저도 거의 대부분은 국어책 읽듯이 그냥 암기 읽고 또는 그냥 암기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첫 시작점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선 원리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야 되고요. 원리가 이해됐으면 암기가 돼야 되고 암기가 됐으면 방금 보여드렸던 훈련 등을 통해서 문제 풀이 능력까지 함께 좀 쌓아 나가야지 전반적인 영문법 학습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게 필요했었죠? 각 문법 간의 연관성 학습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연관성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강조드리지만 고등 올라가서 이제 풀게 될 어법 문제에서 킬러 문항에서 정답을 맞히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제가 중동고도 내신을 이제 맡고 있고 경기고도 오랫동안 내신을 맡아 왔었는데 그리고 타학교도 이야기를 좀 듣겠죠. 워크숍 같은 걸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어법에 대해서 작년까지 힘을 좀 전반적으로 많이 빼셨던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 고등학교에서. 근데 작년에 외고에서 갑자기 좀 이 어법 문제가 특히 대원외고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법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어지고 문제 수가 많이 좀 나오다가 올해 제가 맡았던 중동고에서는요. 작년에 비해서 어법 문제가 거의 한 두 배까지는 오바겠지만 거의 한 1.5배 약 한 두세 문항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난도도 높아지고 있고 물론 해가 바뀌면서 이 어법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 상황 기준점으로는 이 어법에 또 점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법을 굉장히 열심히 좀 공부해야지 고등학교 가서 또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문법 요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이 들어가야 되고요. 파악됐으면 그 문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포인트를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확인이 된다면 그 포인트에 오류가 있는지 네, 또 연습이 들어가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 이 원리 이해를 통한 문법 이해가 정리가 정확히 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업이 좀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이렇게 전반적인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